오늘 제가 낮에 동독 역사박물관에 갔다 왔는데 꼭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저녁이 돼서야 영상을 다시 찍게 됐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음, 어, 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을 보고 좀 우리 남한과 북한에서의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어요.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거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토리를 다시 읊어보자면은 1945년 5월 8일에 나치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 점령구역으로 나뉘어서 어, 유지가 됩니다. 수도 베를린 역시 동서남북으로 4개로 나뉘어서 각각 담당이 되었고요. 아, 소련 점령군은 초기부터 토지 개혁하고 나치 숙청, 언론 통제 이런 조치들을 좀 많이 취했어요. 그리고 SED라고 하는 사회주의 통일당이라는 동독이 집권당이 소련의 지원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민주적 독일 건설 이런 약속을 내걸었지만 일당 독재로 흘러가게 되었죠.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게 1952년에 동독 서독이 1949년 9월, 10월에 각각 만들어졌고 52년에 더 이상 이제 독일 재통일의 희망이 사라지니까 SED라는 그 사회주의 통일당이 점점 더 강경한 사회주의 노선을 추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53년도에 동독 전역에서 노동자 봉기 막 일어나고 이 SED라는 집권당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는데 이때 소련군 탱크가 개입을 해가지고 수백 명이 사망하고 막 체포가 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탈동독 해가지고 소독으로 넘어가고 하는 인원들이 수십만이 되니까 이게 동독 얘네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베를린 장벽을 건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 베를린 장벽을 지금 날에 이렇게 가보면은 되게 두 라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원래 하나가 그냥 베를린 장벽이었는데 두 장벽으로 보이는 이유가 동독 이놈 애들이 소독으로 넘어가는 애들을 적발을 하기 위해서 동독 영토 내에서 장벽을 하나 더 건설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완전한 감시 공간으로 만드는, 넘어가는 사람들 이제 막 숙청하고 그러는 공간으로 사용을 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조망, 지뢰, 감시탑, 무장 경비병 이런 걸로 구성이 된 죽음이 띠라고 불리기도 했대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뭐였더라? 동독이 국제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고 1973년에 동독과 소독이 동시에 유엔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독일이 분단된 현실이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공인이 되었던 상태였고요. 근데 베를린 장벽은 여전히 그대로고 또 동독 정부는 또 사회복지 정책에 자금을 막 쏟아 부으니까 또 경제혁신 인프라 환경에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경제 침체가 됩니다. 퍼주기 이런 정책이 잘 안 먹히는 거죠, 사실 현실상. 그래서 공산품 이런 마켓 진열대도 제대로 안 채워지고 1985년도에 이게 완전히 위기로 터져버립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다 개혁 바람을 타고 자유화가 시작이 됐는데 동독은 또 이를 계속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규모 반체제 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막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점점 막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89년도 10월 7일에 4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때 시민들이 분노가 폭발하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그냥 막 붕괴가 돼버렸어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죠. 28년 동안 독일을 가르고 있던 게 확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동독도 서독도. 어쨌든 간에 1990년도에 동독 최초의 자유 총선거가 열리게 되었고 빠른 통일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예,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서독의 흡수 통일이 됩니다. 다행이죠. 흡수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독일이었으니까. 어,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30년 가까이 다른 나라로 지내면서 3, 40년 동안 이 다양한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에 대한 차이점이 거진 이제 한 세대가 이렇게
유지가 될 정도로 크게 있었을 텐데 이 간극이 어떻게 메꿔졌느냐, 지역 감정이 안 남았느냐 한다면 절대 그게 되지 않죠. 소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고 동독은 일당 독재 사회주의 계획 경제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 서독이 이 리스크를 다 감내를 하고 1대1로 그 화폐를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화폐를 썼는데 예를 들면 북한도 지금 원화를 쓰거든요. 북한 1,000원을 한국 1,000원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 4배 화폐 가치가 차이가 나고 많으면 4, 5배까지 화폐가 차이 냈던 당시 상황에서 이걸 1대1로 바꿔줍니다. 이게 현재도 서독 평균 임금이 동독보다 15%에서 20% 정도가 높아요. 당시에 이거를 지역 감정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동독인, 서독인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서독인들은 동독인을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동독인들은 또 서독인을 오만하다고 보는 이 편견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현재는 뭐 아주 정치적으로 뭐 큰 그런 건 없기는 한데 당시에 이게 얼마나 컸느냐. 잠시만요. 1989년 11월 당시에 동독 경제는 완전 붕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독으로 몰려가고 동독 화폐는 신뢰를 잃어서 완전히 그냥 마비가 되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애초에 이 동독이 화폐 마르크를 없애고 소독이 화폐 마르크로 교체를 하면서 1대1로 해줍니다. 물론 1대2로 해준 것도 있어요. 그건 좀 더 동독이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그거는 뭐 기업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한해서였습니다. 이게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대1로 좀 파격적으로 해준 거죠. 당시에 동독 주민들이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구매력이 3, 4배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공장이나 일자리는 사실상 뭐 생산성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구매력만 확 높아지니까 이게 인건비도 같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구매력이 되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을 하면 또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구매력은 3, 4배 상승을 하고 근데 인건비는 오르고 근데 인프라는 안 갖춰져 있으니까 동독 기업들이 다 도산해버리게 됩니다. 경제력이 아예 상실이 되고 대량 폐업을 하고 실업이 또 폭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민생활은 당장은 좋아졌지만 경제 구조는 붕괴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맞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때 당시에 동독 시민이 얼마나 이 이득을 받냐, 경제적인 선물을 얻었느냐라고 한다면 당시 시장 가치로는 그 마르크, 소독 마르크의 절반 이하로 평가가 됐었어요. 이게 그 동독 가치가. 그래서 실제 가치보다 뭐 3배에서 많은 5배까지 비싸게 쳐준 거죠. 갑자기 소득이 확 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지러움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급격하게 했느냐, 좀 점진적으로 할 수 없었느냐. 이 서독 시민들이 삶이 너무 불쌍하다. 나중에 뭐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이렇게 하면 전 이렇게 하기 싫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해줬냐 한다면은 동독 붕괴 속도가 너무너무 빨랐습니다. 1989년 11월 장벽이 무너지고 불과 몇 달 만에 동독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씩 소독으로 막 이주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면은 동독 경제가 완전히 그냥 마비가 돼버리면은 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카오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약속도 있었고 1990년 선거를 앞두고 동독 주민들한테 빠른 통일, 동등한 화폐를 약속을 또 했기 때문에 또 표를 얻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1대1이 아니라 1대2로 그냥 서민들한테 해줬으면은 2등 시민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완전 또 어떤 분노가 커지고 또 폭동이 일어났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대규모 난민 유출 방지 역할도 있었어요. 만약에 동독 화폐를 시장 가치로 그대로 해서 1대3이나 1대5로 이렇게 해줬더라면 동독 주민 대부분이 서독으로 이주를 가버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또 완전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동독 주민을 동독에다가 붙잡아 놓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걸 또 1대1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위상을 보여주는 역할이 됐는데
되게 세계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소독은 이 당시에 강력한 경제력을 좀 과시를 하고 우리가 동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신뢰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힘이 되니까 정치적 통일을 좀 앞당긴 셈이 되기도 했죠. 당시에 그래서 소독 주민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통일세가 신설이 되면서 급여에서 추가 세금이 공제가 되고 좀 많이 힘들었다. 우리가 왜 동독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냐 하는 그런 불만도 되게 크게 터져 나왔다고 해요. 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꾸 우리 한국이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때 당시야 세 배에서 다섯 배인데 지금 한국으로 치자면은 2023년도 그래서 제가 북한 1,000원이 우리나라 7,000원 가치를 지닌다. 에? 아 그러니까 뭐냐 어쨌든 간에 7배 이렇게 막 차이가 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몇 년이나 70년 가까이를 따로 이렇게 살았고 서로를 적으로 알았죠. 심지어 전쟁도 겪었고 시장 경제 정치 완전히 다르고 화폐 경제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공유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이산 가족도 많이 돌아가셨고 공유한다고 하는 거는 옛날 역사와 뭐 언어밖에 없는데 통일을 지금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깊게 한번 알아보고 생각을 해봤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소원은 통일. 저도 통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우리 통일이 됐을 때 경제 체제 어떻게 하느냐. 물론 점진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텐데. 왜냐하면 지금 또 아직도 동독 소독이 회복을 못했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아직도 소득 격차도 많이 나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되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에서 통일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수십 년, 수백 년 얼마나 걸릴까? 저는 가늠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드는 지금이네요. 예, 12분 찍었네요. 이제 이만 아디오스. 빠이빠이.